용산직은 폭풍 전야라고 하는데 추석 전에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참모진 개편이 있을 거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이미 대통령실 정무 1, 2 비서관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상 경질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보안 사고가 있었죠.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도 면직 처리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10명 이상 개편설 흘러나오고 있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개편 규모가 좀 커지는 겁니까? 글쎄요.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니까 뭐 그렇게 느껴지는 바도 있는데 네. 사실은 국민들은 그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예? 사실은 뭐 개편을 한다 그러면 좀 눈에 보이고 네. 국민이 이렇게 누군지 볼 때, 모르지만 예. 이 정무 1, 2 비서관의 역할은 있지 않습니까? 역할은 예. 있지만 그것을 뭐랄까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네.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정무 1, 2 비서관이 뭘 잘못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정무수석이 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사회 뭐 비서관이 잘못한 게 뭐가 있다 그러면 시민사회 수석이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형식을 통해서 국민에게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보여진 것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를 가지고 국민에게 보여지는 형식이 있을까? 예.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이 충분하게 바꿨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나마 그래도 말씀을 하신 다음에 조금씩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측면에서는 참 다행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지가 있으려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과감하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도 국민에게 보여질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국민 의견을 좀 듣는 것 같은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아쉽다. 네, 이런 맞습니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 인적 쇄신의 의의와 배경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적 쇄신 혹은 조직 정비는 기한 없이 5년 내내 상시로 이루어질 것. 뭐 물론 그래야겠습니다만은 이게 일괄 쇄신해야 상징적 효과가 더 커진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옳은 말이고요. 네. 지금 비서관급만 지금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되는 건 수석 비서관입니다. 네, 좀 같은 지적을 해주시는 거죠? 수석 비서관의 교체 없이 비서관급만 교체한다고 해서 인적 쇄신이 보여진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런 인적 개편이 결국에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신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바꾸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 이하 행정관들은 다 장제원 의원이 본인이 당선인 비서실장을 할 때 다 본인 위주대로 본인의 주도하에 다 꾸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얹혀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비서관이라든지 행정관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이 있어야 본인의 말을 듣고 업무 장악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인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제원 의원의 사람들 흔적 지우기도 지금 비서실 개편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러면은 그 장악을 하려면 비서관만 교체를 하면 또 장악이 되겠느냐?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수석들이 회의에 들어와서 이견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를 그러면은 바꿔가지고 장악을 해야지 그런 면에서는 또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려보시죠. 네, 기다려봐야죠. 네, 일각에서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을 경질할 거다. 자, 언론 보도에 이걸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좀 한 보도에서 나왔는데 이건 뭐 물론
뭐 설이죠. 확인을 해봐야 되고 네. 설입니다. 근데 만약에 검사 출신이고요. 윤석열 정부 인사 업무를 주도한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이라고 하면은 좀 네.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을 전제로 해서 뭔가를 추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뭐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분들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네. 이게 그냥 설왕설래 말들이 많아서 예.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것 같다. 이현모 비서관에 대해서 좀 흠집 내려고 하는 쪽에서 흘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 상황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평론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설만 가지고는 하기가 되게 힘든 네. 부분이다. 가정을 전제로 평론을 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불가능하다. 이게 설이니까요. 네. 예, 자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77.77%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처음으로 어디를 갔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주하는 양산 평산 마을을 갔습니다. 네. 의미가 있겠죠.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7.7%가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그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당이 사당화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첫 행보를 그것을 넘어서는 확장하는 그리고 포용하는 거에 방점을 둬서 일정들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근데 좀 또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그 옆에 최고위원들은 굉장히 강성 발언을 또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 예.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좋은 경찰, 나쁜 경찰 놀이로 번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간 어쨌든 지금 첫 메시지와 일정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많은 우려를 그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한 사람이지만 네.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그 초심을 잃지 마셨으면 좋겠다. 초심을 잃지 않으면 저같이 비판했던 사람도 좀 안심을 하면서 네. 전폭적인 지지자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와 지도부 만나서 악수하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신데 자, 문재인 대통령 친문, 친명은 다르지 않다. 갈등이 생기는 1%까지 품어야 한다. 명과 운을 따서 명문정당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에 가야 할 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첫 행보에 대해서 김상일 평론가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론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장성철 그냥 소장님. 뭐 원론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원론적인 보여져요. 행보다. 예.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당연히 가서 인사드리고 예. 그리고 선거 과정 중에서 친문 세력과 약간은 좀 각을 세웠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도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잘 모실게요 라고 하는 이미지를 친문 세력에게 줘야 당내 분란도 좀 잦아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통합하고 타협하고 협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가장 끝까지 경쟁했던 박용진 의원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빨리 만나가지고 예. 좀 뭐 당직 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의하느냐라는 것과 중화의 당직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무총장이라든지 예. 민주연구원 원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탕평 인사를 할 것이냐. 지명직 최고위원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상징적인 모습에서 본인이 협치하고 뭐 탕평하고 뭐 타협하고 대화하고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말로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대는 해보는데 네. 앞으로 나올 일들을 좀 현상을 보고 우리가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장애물이 있잖아요. 사법 리스크. 예. 그 사법 리스크를 얼마나 잘 현명하게 넘길 수가 있을 것이냐. 그것도 좀 지켜봐야 할 대목 같습니다. 예. 사법 리스트가 이제 관건이 될 것이다 네. 얘기해 주셨는데 김상일 평론가 얘기하셨듯이 자, 이재명 당대표 오늘 뭐 이렇게 통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만은 역대 가장 강성 지도부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있어서 첫날부터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이상민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가 네. 첫날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강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강경하게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해야 이재명 후보에게 혹시 가해질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를 1차적으로 방어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협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면 진짜 자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기소를 한다거나 막 예. 송치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린 국회 내에서의 169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특검도 발의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탄핵도 하고 장관들 탄핵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당신들이 빨리 정리를 잘 해라라는 사인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대선 때 백현동 발언 관련해서 검찰에 송치되는 게 또 오늘 뒤늦게 알려지기도 해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정말 변수가 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